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문은 까다로운데 문제는 쉽고 평가원에서 요즘 너네 기출들 보면 알겠지만 평가원 스타일은 요즘 어떻게 나오냐? 그 지문이 쉬운데 선지가 까다로워. 그치? 육모처럼. 그래서 뭐 작년 뭐 칸트급 아닌 나머지 지문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읽을 때는 크게 막 압박을 받지 않는데 근데 이제 선지들을 봤었을 때 '어? 나 분명히 이 지문 이해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보이는 스타일들 있잖아.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뭐 물론 이제 산모처럼 잘못 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사설급 정도 난이도로 내셨지만 그 지문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 그 여러분들이 1, 2, 3, 4, 5번 선지들을 좀 봤었을 때 약간 허술한 선지들이 좀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지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순간 어떻게 하지?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걸? 아 큰일 났네. 이거 하나하나 스캐닝을 해야 되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1, 2, 3, 4, 5번 선지 봤었을 때 '아 잠깐만. 그 3번 선지가 너무 좀 허무한데?' 뭐 이런 내용들이 보였다는 거지. 혹시 선지가 좀 허술한 거 느꼈던 사람 1 번. 그렇지. 정원이. 선지가 허술한 거 느꼈다 1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금만 이게 시험 상황에서 긴장 좀 덜하고 익숙하게 문제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시간 관리가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시험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이제 독서론부터 좀 볼게요. 이제 야 독서론 야 2번 틀린 사람 1 번, 2번 맞았다 2 번. 그 내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틀리면 안 되긴 하는데 어 아니야 틀린 사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내가 뭐 어떻게 혼내겠니? "정원이 틀렸지." 오케이. 아니 이거 어렵긴 했어. 어렵긴 했는데 문제는 이거 풀이 익숙했다라고 하면은 그 '왜 2 번을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 '왜 2 번에서 다른 친구들이 고생했을까?' 통합적 독서라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했던 그냥 내용들 토대로 니들이 추론을 직접 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나와? 답이 3 번이나 5 번이 매력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수능에서 이런 거 2 점짜리 틀리거나 답 안 나오면 너무 골치 아파지거든. 그러니까 통합적 독서는 단순히 여러 개의 책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이제 통합해 가지고 약간 서로 이제 비교해서 뽑아내고 이건 그런 독서 과정인데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너무 해석에 치우쳤어. 능동적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았나? 능동적 독서? 왠지 이건 너무 수동적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5번 같은 경우에서 애들이 많이 골랐어. 한 19%가 5 번을 골랐는데 이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는 방법만 제시하고 공통된 견해가 나타나는 상황은 논하지 않았나.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독서론 말할 때 항상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비판 이런 문제에 독서론에서 너희들한테 그 비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라고 했어?" 그래 안 그래? 아니지. 항상 기출에서 어떻게 나와 있었지 얘들아? 비판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게 정답률이 지금 60%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고3 7월 달은 학생들이 그 기출의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안 쌓여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2번 선지 같은 거 봤었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비판은 몇 번이지? 5 번이 적절한 비판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리는 거야.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통합적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립적 용어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뭐야? 문제가 있으시다고. 그치? 근데 그러나 이런 의의,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야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내가 중립적 용어로 바꿨을 때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는 몇 번이야 이번 선지에서?'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답은 2 번이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는 분 1 번. 쾌력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독해력이 아니라 문제 풀 때 시간 관리라든가 정말 빠르게 한 사이클 돌리는 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제 문제풀이의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좀 박혀 있어야 된다. 자, 가나 지문. 가나 지문 자 어려웠다 1 번, 좀 할 만했다 2 번.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수업한 지 쪼끔 된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할 만했었고 어 최근 시작한 친구들은 좀 까다로웠었고. 나빈이는 까다로웠어? 음.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2 번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치.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세부 내용이 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막 집착할 필요가 좀 없는 지문이었어요. 그 글의 플로우가 되게 명확했어. 산모랑은 좀 달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는 이번 나왔었던 이 3개 지문 중에 솔직히 가장 잘 쓴 지문은 뭐다? 가, 가지문. 물론 이제 가지문과 이제 나지문 사이에서의 약간 연결성은 이제 평가원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이제 난이도랑 뭐 정보의 비중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학생들 변별하는 난이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4번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 전개 방식. 그거는 약간 전개 방식 문제들 많이 안 풀어 본 친구들은 당황할 수 있었어. '쉽게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4번 문제 당황했던 친구 있으면 1 번, 4번 문제 쉽게 풀었다 2 번. 4번 문제가 좀 평소보다 좀 까다로웠거든. 그런 것만 좀 잘 잡아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5, 6, 7, 8 같은 경우에선 충분히 스캐닝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었던 친구야. 일단은 전체 흐름을 봤었을 때 자 1 번 사회학에서는 구조를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외적 제약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야, 둘 다 각각 행위자." 행위자가 뭘까 얘들아? 그래서 인간 행위였으니까 행위자는 인간. 그치.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제도화된 거대 구조에 강제력을 간과한다. 이거 뭔 뜻이야? 구조. 그치. 그래서 잘 봐. 이거 순서를 좀 바꿔 놓으신 거야. 자,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거 누구야? 구조가 선행이다. 그지? 거기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후행, 결과잖아. 인간은 그냥 구조에 따라 바뀌는 존재인가?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 소린 거고 하나는 제도화된 거대 구조에 강제력을 간과했다. 말 그대로 어 아 인간이 그냥 구조를 형성한다? 아니야. 구조도 얼마나 강한데. 구조가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둘 다 서로 문제가 있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구조화 이론을 제시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문단만 정확하게 잡았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스키밍할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간 사람이 1 번. 이거 풀 때 각각 몇 분 걸렸니 얘들아? 각자 한번 걸린 시간 대충 써 볼래? 10 분. 굿. 10 분. 지훈이도. 음. 11 분. 아유 많이 늘었네. 기특하다 얘들아. 7 번을 좀 틀렸고. 음. 다정이 기억 안 나고. 다정이도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언제나 내가 이 구간에서 시간을 얼만큼 소모했는지 이런 거 있지. 항상 저렇게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너희들이 실전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프로그레스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음. 크게 틀리지는 않고 좋아, 좋아. 어 다빈이 4번 틀렸구만. 그다음에 오케이. 어. 음. 전반적으로 크게 망한 친구들은 없네. 잘했어요. 자 그래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대로 이제 누구? 기든스. 이름이 좀 신기하지? 카더가든 같은 약간 카더 기든스. 이 양반이 어떻게 했다?
구조화 이론을 만들었는데 구조화 이론은 어떻게 됐대? 차분하게 한번 해 봐. 구조화 이론에서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다. 오케이? 인간은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며 재생산한다. 얘들아, 이 구간은 이해 가는 사람. 앞부분은 좀 이해할 거거든? 결과물. A 파트는 괜찮은데 이거 혹시 B 파트 이해 가는 사람? 없지? 단순히 반복 성찰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뭔 뜻일까? 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 왜? 너무 개념적인 그 자체가 날것으로 나왔거든. 이거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기든스의 핵심 주장 나왔잖아. 응, 구조랑 인간이랑 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언어 규칙은 개인의 발화를 제한하는 제약이지만 구조지만 동시에 매개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만든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다. 이거를 개인의 행위를 뭐라고 불렀다? 성찰적 실천이라 불렀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회 체계가 그럼 구조겠구나. 구조를 유지하거나 변형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간 사람 1번, 안 간 사람 2번. 음. 언어 표현 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써서 외울 필요 없지. 언어 표현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의미 없어 얘들아. 문제 물어볼 때나 그때나 봐. 근데 기든스가 여기서 앞문단이랑 연결되는 게 이 부분이야. 재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재생산.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추상적 시스템. 추상적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 접촉 없이도 뭐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 어려워. 타인과 직접 접촉 없이도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 까다롭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상징적 표상이랑 전문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적 표상은 뭐래 얘들아? 화폐. 전문가 체계는 그냥 전문 지식과 운용 체계를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기든스는 앞에서 이 화폐를 예시로 들었지. 상징적 표상. 거기에서 생기는 불안성과 불확실성 이 두 개. 한 개는 전문가 체계가 믿음을 통해 해소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추상적 시스템이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고 결국 사회 체계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 별 내용 없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추상적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 추상적 시스템 안에는 상징하는 매개체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시스템이 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추상적 시스템이 작동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불확실성한 시대인데 이때 성찰적 실천을 통해 구조를 활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수용과 활용은 서로 좀 대비되지. 수용은 내가 구조를 받아들이는 거고 활용은 조작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주체성도 가지고 있다. 구조의 영향력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야? 해겔의 정반합 같은 거지. 새로운 차원에서 그걸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읽었었을 때 여러분들도 점점 더 그런 지식들이 좀 나아져야 돼. 오케이? 나 같은 경우에선 뭐야? 나는 1 문단 과학 발달, 효율성. 그래서 계속 발전했어. 산업 시대, 생산성 증대. 맞아. 하지만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상품 생산 때문에 위험 초래. 오케이? 그래서 울리히 백의 위험 사회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긴 해요. 사회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글이긴 한데 어쨌든 이 울리히 백이란 양반이
이러한 산업화나 이런 것들의 부산물로 부산물이 뭔 뜻이야 얘들아? 다이나믹 부산? 이거 뭐라고 해 부산물? 부, 부차적으로. 되게 필요 없는 게 나오는 거. 그렇지. 약간 이거 우리 약학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거를? 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얘들아 부작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부작용은 무조건 나쁜 작용이니? 그렇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문과 학생들도.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야? 부수적인 작용이에요. 오케이? 얘도 부수적으로 생산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건데 여기에 A를 생산하려고 했더니 B, C, D도 나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은 근데 의도하지 않으면 나쁜 거긴 하지. 그치? 그래서 자연재해와 달리 전지구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어요. "자연재해는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서브 정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위치 정도는 기억해 두고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중심축이 그러면은 부의 생산이 아니라 리스크의 관리로 이동했다. 그걸 위험 사회라고 정의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지만 이걸 회피하는 게 차등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일어나지만 그걸 관리하는 능력은 사람들과 계층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적이라는 거야. 부의 불평등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지? 역시 리스크 역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오케이? 그래서 계층을 가르는 기준도 이렇게 재편되고 있다. 별 내용 없어. 백은 위험사화에서 과학과 전문가의 권위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근데 이 내용은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에 뭐랑 관계가 있죠? 유사했었던 내용이 뭐가 있었지? 가에서 전문가 체계. 이해가지? 이것도 약간 '전문가 체계에 관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문가의 권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늘어난대 줄어든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이거 정도는 너네 알고 있어야 돼. 전문가 이거 뭐라 불러? 영어로. 중요한 단어예요. 정치에서도 중요하고 사회과학에서도 중요해. 전문가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영어로. expert.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계층을 뭐라고 해? 똑같이 E로 시작해. 자주 쓰는 단어에 꼭 알고 있어 얘들아. 엘리트. 엘리트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어예요. 너희들이 그냥 쓸 때는 "쟤 엘리트야. 오이씨 공부 잘하는 놈." 정도로 끝나지 그게 아니야. 사회 지도층, 지식인, 배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일반적인 대중과 다르게 조금 더 어때? 전문성을 고도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엘리트라고 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엘리트랑 전문가 중심의 체계에서 이거 뭐라고 해? 직접 민주주의.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한국에선 뭐라고 해? 풀뿌리 민주주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1 번. 사회 시간에 배우긴 배웠을 거야, 풀뿌리 민주주의는. 너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정치적 요소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여러분? 지방선거. 이해가요? 중앙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주시장을 따로 뽑아? 그리고 원주시장이 왜 좀 말 안 듣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뭐야? 원주 시민들의 어느 정도 자치성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극대화된 나라가 어디지 얘들아? 미국. 그렇지.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엄청 커. 그 말 나중에 한번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선거제도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줄 건데 그 진짜 다이나믹해.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그 선거인단 제도 있지? 도대체 얘네는 미국의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면은 또 왜 이딴 짓을 하지? 어 선거인단을 왜 다 먹어? 말이 돼? 이런 진짜 처음 공부할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 많이 많아진다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아까 거랑 단어가 비슷해요. 성찰적 근대성이다. 그래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사람 1 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의 난이도라든가 선지의 난이도가 좀 균등했고, 가나 지문에서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해 놨다고 하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지문들에서 시험 운용이 훨씬 편해질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 얘들아 이거 조심한 거 뭐지? "맞나? 이거 보면 돼, 안 돼?" 아니야. 진짜 전개 방식을 물어보셨어. 그래 가지고 원리 분석이 나왔냐? 방벽 해결 방법의 분류가 나왔냐? 주요 개념의 정의가 나와 있니? 그다음에 위험 사회의 유형별 대응 방안이 나와 있니? 이해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물어보신 거야. 4번 같은 스타일이 몇 가지 달라.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혹은 브레턴 호주 같은 데 나왔던 지문에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어떤 스타일로 나오지? 지문이 정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핵심 주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구체적인 전개 방식을 좀 딥하게 물어보셨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이런 거 입장 안 나왔지. 주요 내용들 열거. 음.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사례. 그다음에 나는 위험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과적 서술. 네,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구조화 이론의 특성을 사례로 들었니 얘들아? 구조화 이론의 특성 누가 나왔지? 여기서 추상적 시스템. 그러니까 구조화 이론을이 아니라 구조화 이론의 특성인 추상적 시스템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니? 네. 대표적인 사례, 화폐, 그다음에 또 의료 체계처럼 그 사례, 예시. 그다음에 위험 사회가 일어나는 변화, 위험 사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따라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되고 이에 따라, 일부러 따라를 쓰신 거야 얘들아. 따라가 뭐야? 따라서. 따라서라는 거는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의 뭐야? 인과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다. 그래 가지고 인과적 서술이 된다. 이해 가는 사람 1 번. 5 번은 솔직히 참 기억이 뭐야 얘들아. 이제 성찰적 실천이고, 나는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쪼끔 글의 큰 흐름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파트를 좀 보면 되는 거야. 좀 쉬운 걸 가지고 소거하면 돼요, 쉬운 거 가지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재구성된 구조의 효율성을 보장하니? 얘들아, 지금 나 지문에서 구조의 효율성을 보장하니? 절대 아니지. 2 번은 좀 친구들 있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니? 이럴 때 뭐 봐 얘들아? 니은 봐야지. 니은은 문제점 진단 안 해? 점검하고 재구성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문제점 진단 니은도 들어가야지. 그래요. 3 번은 기존의 구조를 주체적으로 변용한다. 니은은 리스크를,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다. 이거는 근데 가나의 핵심 내용이잖아. 그래서 약간 허무한 선지가 이거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1 번, 2 번, 3 번, 4 번, 5 번을 쫙 봤었을 때 그래도 가장 핵심에 가까운 내용이 이제 3번 선지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풀면은 음 답인 것 같은 건 다만 한 번 더 점검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A는 이쪽 파트 상징적 표상 관련된 내용인데, 3 번이 좀 있네. 3 번. 전문가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행위를 지속한다.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니? 틀린 친구들이 있거든. 행위를 지속한다가 무슨 뜻이야? 이거 너희들의 그런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행위를 지속한다가. 이거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특별한 개념이에요. 재생산? 아니야. 행위를 지속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해? 일단 그거 동력 얘들아. 어떻게 하면 행위를 지속할 수 있어? 맨 앞에도 나오고 맨 뒤에도 나오잖아, 핵심이라서. 그렇지.
추상 시스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추상적 시스템이 돌아가니?"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전문가 책 여기 나오잖아. 맨 처음에 단순히 상징적 표상에서 생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전문가 체계에 대한 믿음으로 해소된다. 그걸 통해서 이처럼 추상 시스템이 돌아간다.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한다. 그래서 3 번은 맞는 거지. 음. 준모랑 태영이 이해가지? 5 번. 뭐가 틀렸어? 이거 맞춘 애들 항상 이런 거 출제자의 선지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시지를 만들고 지나가야 돼. 그냥 "5 번이 답이에요."가 아니라 "5번 선지를 출제자가 어떻게 구성했니 얘들아." 이게 완전히 턱없는 소리 아니거든 5번 선지. 추상적 시스템은 뭘 활용해서 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그렇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지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전문가 체계를 통해 상징적 표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음 방향성이 틀렸지. 이런 거 인지하세요. 그다음에 7 번은요. 이거 나 순간 이거 그때 오독할 뻔했었어. 무슨 말이냐? 7 번에서 위험 사회에서 나지. 위험 관리 능력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근데 여기서 계층을 가르는 기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을 넘어 회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편되고 있음. 그러니까 위험 관리 능력이라고 치환할 수 있지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위험 관리 능력이잖아. 그래서 위험 사회에서는 이게 순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위험 관리 능력만이인가로 잘못 읽어 가지고 2, 3, 4, 5번 다 갖다 돌아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기에서는 그냥 위험 관리 능력은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 올리를 물어볼 거면은 만으로 써 무조건 출제자가. 그냥 위험 관리 능력 2라고 하면 뭐지?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기준 중에 위험 관리 능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게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5 번이 좀 많아요. 위험 사회에서는 생산력 증대랑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위험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거 오답인 친구들이 꽤 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의 생각을 해 보면은 위험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맞거든. 근데 그냥 그것만 보면 돼 안 돼. 땡땡을 위해 for 들어가면 판단해 줘야지. 이게 생산력 증대랑 효율적 조직 운영이 뭐지? 이거 맨 앞에 나오거든. 여기 이거는 뭐였어 얘들아? 기존의 사회제도. 그럼 현재 그 위험 관리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해 얘들아? 최우선 과제가 뭐야? 안전과 생존이야. 생산력 증대랑 효율적 조직 운영이 아니라 그냥 safety and survive. 이해가? 그래서 5 번은 틀렸다. 틀린 친구들 이해가지? 음. 가인이 저기 닉네임 좀 바꿔 주라. 여기 점 친구랑 아이패드 친구 닉네임 바꿔 주면은 내가 여기 누구 틀렸고 이런 것들 알 수 있으니까. 입력해 준 거에는 이름이 뜨는데 회원이라 가지고 줌에서는 안 보인다 얘들아. 그다음에 8 번. 이 8 번은 쪼끔 어때? 야 8 번은 좀 허무하잖아. 그 보기에서 주는 정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어땠지? 앞부분 봐봐. 그냥 케이스형인데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 지문에 뭐랑 관계 있을까? 전문가의 권위. 이해가지? 그거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한대? "개인들이 이런 거 사용하고 이렇게 전환하고 이래서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실천하고 기존의 산업 구조와 소비 문화를 변화시킨다까지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딱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완전 땡큐야. 그러면은 여기서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들은 기든스는
가지문이야 나지문이야 얘들아. 백이 아니라 가지문이지. 이게 기존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실천적 역량을 지닌 주체적인 걸로 보일 것이다. 어때? 기존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존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게 맞지요. 전이랑 희문이. 얘가 음. 근데 여기서 8 번에서 이제 2 번이 기든스는 뭐라고 했어? 시민들이 전문가 체계의 운영 방식을 따른다고 했지. 원래 기든스는 전문가 체계를 긍정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보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체계가 누구야? 정부랑 기업이지. 근데 거기를 지금 따르고 있어 안 따르고 있어? 안 따르고 있잖아. 기든스 입장에서도 이거는 따르지 않는다고 보겠지. 이거랑 비슷했던 기출 혹시 아는 사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이 보기의 사례가 서로 충돌해. 기출에서 어디에 나왔지? 아 과두제는 충돌은 아니고 범주화가 갈리는 거고. 그 세레모니, 집합, 집합의례. 상징적 생산 수단이 원래 전파를 해 줘야 되는데 전파를 안 해 줬다. 이해가는 기억하는 사람 1 번,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 2 번. 집합의례 지문. 지훈이 하지 않았나? 태영이는 아직 못 봤을 거고. 집합의례 지문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 기든스는 이렇게 전문가 체계가 이렇게 안전하게 작동하고 사람들이 믿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가 체계가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체계의 운용 방식이 아니겠군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9 번 틀린 친구 있지만 내가 틀린 친구의 인권을 존중해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번은. 자 이제 그다음부터 쪼금 빡센 지문들 시작합니다. 어 어려웠지. 이거 답 한번 입력해 봐 얘들아, OMR에. 몇 분 걸렸는지도 한번 써 주고 채팅에다가. 도로공사 파트. 재밌는 지문이긴 했어. 오 뭐야 잘 풀었는데? 정원이 좀 아쉽다. 어. 여기서 13분 걸렸어? 안 풀렸으니까 13분 걸렸지. 그치? 근데 이건 익숙해져야 돼, 정원아.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솔직히 말을 해 가지고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기술 지문에서 특별히 강하진 않잖아. 그치? 아 문제를 잘못 봤어?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전반적으로 잘 봤네. 그럼 이 지문 어려웠다 1 번, so 2 번, 쉬웠다 3 번. 본인 따라서. 보긴 했어? 나는 이거 8분 걸렸네. 그 8분 걸렸던 것 중에 근데 솔직히 한 2분 한 30초 정도는 13 번에서 썼고 보기 문제에서. 예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키밍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지문 중 하나예요. 왜? 내가 이래서 과학기술 지문을 좀 좋아해. 문단마다 뭐야? 핵심적인 내용들이 완벽하게 다 구분되어서 나와 있어. 그거 느꼈던 사람 1번 혹시. 문단마다 여러분들이 스키밍할 때 있어 가지고 머릿속에 목차를 만들기 정말 편하게 나와 있었어. 깔끔해 그냥. 첫 번째 문단 뭔 내용이야 얘들아? 어. 첫 번째 문단은 쪼끔 차분하게 읽어 줘야지. 핵심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사가 필요해. 그 그래서 직선 도로에서는 어떻게 한다? 중앙이 높고 양쪽으로 경사를 준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한 2% 정도 해서 요렇게 경사를 준다. 그렇구나. 근데 그다음에 이 문단은 시작하자마자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어디서 달라? 곡선도로. 그렇지. 그래서 곡선도로랑 그다음에 또 뭐야? 마찰계수인데 심지어는 마찰계수도 너무 편하게 그 뒤에까지 내용 해 가지고 곡선도로에서 마찰계수를 가지고 도로 설계에서 어떻게 가정하는지 그다음에 도로의 재질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4 문단은 뭔 내용이야? 방금은 도로의 마찰계수 얘기였잖아, 곡선도로에서. 여기선 뭐야? 곡선도로의
경사. 그렇지. 편경사가 뭐래? 바깥쪽을 안쪽보다 높게 만든다. 그리고 횡단경사랑 다르게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말 그대로 요렇게 해 가지고 너희들 그 레이싱 트랙 알지? 어어. 레이싱 트랙처럼 안쪽으로 기울어서 달릴 수 있도록 해 줬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치. 그다음도 완화 곡선 도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단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잡긴 했었어야 돼. 마지막은 뭐야? 아우 이게 끝났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난이도를 위해서 쪼금 더 늘려 주신 거야. 시거. 시야 거리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거에서 뭐가 필요하다? 정지 시거가 필요하고 이거 마지막 A 파트는 정말 정보량의 향연이긴 해. 제동, 반응 거리가 나오고 정지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정지 거리랑 이거 제동 거리에 이렇게 제동 반응 거리랑 제동 거리가 합쳐지면은 정지 거리가 되고 제동 반응 시간 나오고 그다음에 설계 속도 얘기 나오고 설계 속도는 여기 위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플로우만 잡고 나섰을 때 문제 풀 때 있어서 그냥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어요. 이거 64% 잖아. 오답 정답률이 64% 거든. 이 1번 놓치고 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1 번 설계 속도의 정의가 뭐니인데 설계 속도는 1 이거, 2 이거 이런 식으로 선지를 쪼갰어야 돼.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맞죠? 근데 뭐가 틀려 얘들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평균 속도야? 그렇지. 실제 도로에서는 설계 속도의 85%. 그러면 예를 들어 설계 속도는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속도보다 빨라 느려? 빠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써 줘야 돼, 이런 거는. 나머지는 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고 이 11 번도 좀 땡큐였어. 얘도 허무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왜? 앞에서 나와 있었던 그 경사 뭐야? 이제 이거 마찰계수지. A는 마찰계수. 그다음에 B는 편경사.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을 해 가지고 그 횡단경사랑 차라리 편경사를 좀 물어봤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마찰계수랑 편경사면은 둘이 너무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씩만 먼저 찾아도 되잖아. 문학에서 가나처럼. 그치? 그래서 차량의 속도, 마찰력 눈으로 보고죠. 마찰력의 정의가 뭐였었지? 여기 마찰력이란 이런 거 스캐닝해서 풀어야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무거울수록 또 접촉면이 거칠수록. 근데 차량의 속도는 무거움 전혀 아니지. 도로면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예스. 그건 맞지. 그다음에 마찰력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해? 그렇지. 마찰계수. 그다음에 곡선 도로의 반경이 클수록 이거는 상관없지. 그다음에 A와 B도 모두 크기가 낮아질수록 위험이 낮아져? 마찰 계수는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나와 있었지. 근데 이거 두 개인데. 그다음에 여기서 편경사는 뭐였어? 곡선도로의 원심력을 상쇄하는 거. 편경사는 원심력의 일부를 상쇄시킨다. 곡선도로에서. 그래서 답이 2 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 번. 나쁘지 않았지 얘는. 이런 거 이제 빠르게 풀어야 돼. 정원 이해 안 가? 어떤 게 이해 안 가? 깜짝 놀랄 뻔했네. 이거 이해 안 가면 너무 슬프잖아. 과학기술에 너무 마찰력 같은 경우에선 기본이니까. 근데 이제 A 파트 같은 경우에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야 돼. A 파트 여기 12 번부터 쪼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다시 풀어 봐야겠지만 하나하나 계산을 때려 봐야 돼. 일단은 설계 속도가 위에서 나오는 거고 설계상 정지 거리가 뭐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지 거리는 뭐야 얘들아? 정지 거리는 제동 반응 거리 플러스 실제로 브레이크 작동하고 나서의 제동 거리야. 그치? 근데 제동 반응 거리랑 제동 거리가 설계 속도랑 관계가 있을까?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친절하게 써 주셨지. 주행 속도는 뭐랑 관계 있어 여러분? 설계 속도랑 관계가 있었죠. 그래 가지고 당연히 이게 길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머지 선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 봐. 계산해 보면은 제동 거리랑 그다음에 제동 반응 거리랑 서로 구분해 줘야 되고, 그 제동 반응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제동 반응 시간. 말 그대로 페이커가 전멸 쓰면 빠르게 쓰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 2.5 초라는 거야. 음. 페이커처럼 속도가 낼 수 없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인간의 제동 반응 시간을 2.5 초로 기준해서 제동 반응 거리를 산정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었다. 13 번은 좀 어렵긴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찍어서 못 풀었다 혹시 1 번, 풀었는데 틀렸다 2번 쳐 볼래? 찍어서 못 풀었어? 승민 친구는 그거 했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잘못 봤어? 얘도 솔직히 이 13 번도 겉보기에는 진짜 빡세 보였는데 생각보다 좀 허무한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은 1번 선지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는지 판단해야 돼. 1번 선지는 뭘 물어보고 있니? 도로 양끝의 높이가 기존보다 더 낮아지겠군. 이게 뭔 내용이야? 기역 구간. 직선 도로잖아. 횡단면. 그럼 거기에서 관련된 건 뭐였었지 얘들아? 횡단 경사. 그치? 횡단 경사. 그래서 "더 길어지면 횡단 경사를 통해서 높이 차가 더 커지겠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고, 2번 선지는 설계 속도가 기존 120 에서 80 으로 낮아지면 그 상황에서 곡선 도로의 반경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니은 구간의 길이가 기존보다 줄어들겠니? 니은 구간은 뭘 의미하지 얘들아? 곡선이 아니라 지문 보면 완화 곡선. 그치? 완화 구간은 어떻게 했어 얘들아? 여러분들이 읽을 땐 인지 못했어도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설계 속도를 고려한다. 곡선 도로의 반경도 고려한다. 근데 곡선 도로의 반경은 어차피 그대로잖아. 그럼 지워. 설계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근데 설계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니은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 틀린 친구들이 2 명.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도 편경사 관련해 가지고 최대 편경사 어떻게 계산하지? 여기 나와 있어. 어차피 다 못 외워 이거. 누가 이걸 다 외워. 그래서 높일 수 없겠군. 4 번은 뭐야? 디귿과 달리 니은은, 곡선과 달리 완화 곡선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근데 이거 너무 주는 선지였어. 완화 곡선 도로의 정의. 5 번은 결빙 시 차량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마찰 계수를 더 크게 가정할까? 얘들아, 하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왜냐면 앞에서도 지금 마찰 계수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잖아. 11 번에서 이미 물어봤었잖아. 마찰 계수가 낮다는 게 뭐야 얘들아? 마찰 계수가 낮은 거? 더 많이 미끄러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찰 계수를 더 크게 가정하면 더 안 미끄러질 거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되게 친절했던 지문인 게 설명을 다 해 주셨어. 도로 설계할 때 마찰 계수를 결빙보다 절반으로, 정말 무슨 스케이트장처럼 가정하신다. 왜? 결빙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실제로는 결빙보다 저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그 뭐야, 블랙 아이스 같은 약간 쉐이크 같은 얼음 있잖아. 그거 진짜 위험하대. 그래서 그 결빙보다도 더 낮은 걸로 가정해야 안전 확보가 된다. 근데 얘는 크게 가정한다? "안 돼요." 해서 5 번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 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땡큐, 땡큐였었고 나쁘지 않은 걸 나도 생각했었어. 아까도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성적 같은 거 이제 안 입력해 준 친구들도 입력해 줘야 되겠지만 나한테 말도 해 주고, 애들이 처음에 우선 "선생님 저 몇 점 맞았어요." 이래 가지고 이거 좀 틀렸네?" 근데 "저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는 시험지가 안 나왔을 때거든. 그래서 "다른 애들 어땠대?" 물어봤더니 "엄청 쉬웠다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엄청 쉬웠다고? 너 실수 많이 한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본 거더라고. 다른 애들이 많이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번 시험이 이제 쉽다 어렵다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는 다 결과 나와 봐야 알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수능 때 국어 풀고서는 좌절한다거나 막 수학 끝나고서 '아 이번에 수학 너무 많이 틀렸어. 망한 것 같아.' 하면서 영어라든가 탐구에 영향을 주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이거 ETF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그 한 바퀴를 여러분들이 돌릴 때 있어서 정말 좀 치명적인 문제긴 했어요. 이게 왜냐? 알아야 되는 지식들도 많고 특히 문제가 좀 선을 넘었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 15 번. 15번 문제 그리고 이 지문 풀 때 몇 분 걸렸니 얘들아? 나도 한 10분 걸렸거든. 이거 9분 42 초 다 맞긴 했는데 이제 쉽지 않더라. 빠르게 버렸어? 씨 눈치 빠른 친구인데. 17 번은 맞았고 시간 안 남아서 버리고 찍었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야 그래도 와 니들은 잘 봤네. 일단 통계는 이겼다 얘들아 훨씬 압도적으로. 솔직히 베스트가 15번 버리고 10 분이거든 태영아. 15번 버리고 10 분? 와 이거 동물적인 감각인데? 네 혹시 15 번에 1번 선지를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우찬이 13 분. 그럴 만하지. 실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들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 되는 지문들도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겠지만 네 15번 같은 거 이제 문제 풀 때 딱 느낌이 올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봤었을 때 솔직히 이 지문 자체가 엄청 이해가 안 갔니? 진짜 하나도 이해 안 갔다. 1 번. 솔직히 이해는 갔어. 2 번. 쉬웠어 3 번. 이게 어지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약간 들어본 배경 지식들 하에서 또 난이도 자체로 봤었을 때는 2 번이긴 하거든, 지문 자체는. 지문은 괜찮았어. 근데 선지를 좀 선 넘게 내신 거지. 다른 친구들 한번 말해 봐. 어땠어?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틀렸어도 괜찮다. 음. 현이 어려웠어? 얘들아 이거 뭐야? 주식 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ETF는 뭐 하는 애래? 주식을 묶어서 여러 개의 주식을 나눠서 보유하는 것 같은 거래. 어. 그리고 아마 강사쌤들은 읽었었을 때 훨씬 더 쉽게 느낄 텐데 왜? 이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 거래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되게 적다 보니까 어렵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 지표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순자산 가치는 이제 전체 자산 가치를 통해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그래서 실시간 추정 가치가 또 있고 시장 가격 이거는 채권 지문들 풀어봤으면 알지.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괴리가 생길 수가 있다. 당연히 뭐야 괴리가 크면 비싸거나 싼 거지. 그렇겠죠. 그 괴리의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괴리율을 어떻게 축소시킨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유동성 공급자. 유동성이 뭐죠? 는 솔직히야. 유동성이 뭔 줄 아예 모르는 사람 1 번. 모르면 안 되지. 왜? 어디에 나왔어 얘들아? 그 유명한 그렇지. 브레턴 우즈에 나오는 거잖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단은 캐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캐시들을 공급해 준다. 뭐 해 여기서? ETF 통해서 어떻게 한대 얘네가? 설정과 환매에 참여하는데 기초 자산 바스켓 아까 말했던 그 자산의 묶음이잖아. 그치? 주식들 나눠 담는 거. 그 바스켓을 매수해서 제공하고 대신 ETF 증권을 받는다.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구조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산다는 게 뭔 뜻이야?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 근데 주식 더하기 주식 뭐 채권들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돼? 한 번에 묶음으로 해 가지고 ETF라는 새로운 증권을 만든 거야. 이해가지? 주식들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서 이 증권을 파는 거야.
이런 거랑 혹시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 시사에 관심 많은 친구들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 팔다가 한번 세계가 뒤집힌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채권들 묶어서 그 묶은 채권들을 통합으로 통으로 막 팔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전 세계가 뒤집힌 적이 있는데 진짜 유명해.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 몇 번 교육청에서도 출제됐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들어본 사람 1 번. 못 들어봤다 2 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지. 왜? 그게 뭐야?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왔거든. 거기서도 뭐였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받을 권리인 채권들 있지. 그게 주택담보 채권들을 쫙 모아 가지고 그것들을 뭉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걸로 팔았어. 모기지론. 모기지가 그 주택담보 대출이야. 그거를 이제 파는데 그중에서 좀 신용 등급이 낮은 놈들을 섞어 가지고 리스크 해지 시킨 다음에 그거를 서브프라임이라는 쪼끔 구린 건데 수익률은 높아요.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률 높아요 이러면서 묶어 팔았거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얘들아? 다 부실 채권이라서 하하산이 났지. 그러면서 뭐가 됐어? 진짜 미국 세계 최고의 그런 거래 은행들도 막 무너지고 정부에서 세금 줘 가지고 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걔네도 본질적으로는 이거랑 비슷해요. 주식이라는 어찌 봤을 땐 실제 거래 대상이 있으면은 그 실제 거래 대상을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또 ETF라는 채권을 파는 거야, 증권을. 이해가지? 그래서 얘 사이에서 서로 뭐가 생길 수도 있어? 여기서 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2 차로 파는 거야, 2 차로. 그래서 이거 전체는 이제 펀드라고 부르고. 펀드. 이 펀드에서 발행하는 ETF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괴리율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위에 나와 있었잖아, 괴리율. 양수일 때랑 그다음에 괴리율이 음수일 때 유동성 공급자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ETF랑 이제 펀드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서로 근접시키냐가 나와 있었어요. 어차피 문제 출제될 거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다음에 패시브, 액티브 이런 식으로 특히 레버리지형. 레버리지 들어봤지 얘들아? 곱하기 3. 왜냐면 이거 진짜 지금 되게 트렌디한 지문인 게 이 ETF는 아니지만 그 레버리지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혔어요. 최근에 뉴스 본 사람 1 번, 혹시 못 본 사람 2 번. 나는 주식을 안 하는데 나 그 맨날 주식 들여볼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주식을 안 해.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삼성이랑 하이닉스 레버리지라는 이 곱하기 3 한국이 도파민의 민족이라 가지고 정말 한국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레버리지를 하는 비율이 엄청 많아. 곱하기 3 이거 있잖아. 그래서 이 지문을 내신 이유가 내가 봤었을 때는 너희들한테 올바른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넣어 주기 위한 교육청의 교육적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왜냐면 선생님도 진짜 그런 걸로 쓰시거든.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된다." 레버리지는 곱하기 3 배니까 무조건 게이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레버리지 왜 하면 안 된대? 레버리지는 수익이 반영된 평가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서 삼는데 어떻게 돼? 배율이 확대됐을 때 뭐가 생겨? 원래 거는 40% 감소했다가 25% 상승해 가지고 다시 100%가 되더라도 레버리지는 뭐가 돼? 9,000 원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이거 계산해 봐야 돼 얘들아. 음. 오 30% 30% 래. 예를 들어 50% 떨어졌다가 주식이 그럼 반토막 났다는 거지. 하이닉스가 50% 떨어졌다고 봐 봐. 그러면은 반토막이잖아. 근데 거기서 다시 하이닉스가 100%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50 마이너스 50% 됐다가 다시 플러스 100%가 되면은 원금이잖아. 주식 본주를 사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레버리지 상태에서는 뭐가 된다? 원래보다 손실이 생긴다. 왜? 마이너스 50%일 때 '아 왔다.
레버리지였으면 이미 -50% 찍었었을 때 곱하기 2 배에서 -100% 때문에 이거 이미 청산당해. 여기서 청산은 설명 안 해 주셨는데 이미 끝났어, 게임이.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는 이제 하지 말라." 이 내용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셨으면 좋았는데 좋을 뻔했지. 예. 커버드 콜 설명 좀 대충 나왔거든. 근데 이게 문제는 출제를 이걸 가지고 하셨다는 점. 이게 쪼끔 정답률 몇 프로 나왔게 본 사람 있어 혹시? 아까 내가 봤던 정답률로 24% 나왔어요. 음. 답은 1 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국어의 이슈라기보다는 약간 여러분들이 '수학 계산 머릿속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냐.'의 이슈이긴 해요. 예 이거 A 기간에 2 배짜리 레버리지 선택했었으면은 '돈 벌었니, 잃었니?'야. 근데 잘 봐. 첫날에 이거 몇 프로 빠졌어? 마이너스 몇 프로야? 마이너스 20% 죠. 자 그러면 이게 본 지수가 마이너스 20% 잖아. 레버리지는 몇 프로야? 2 배. 마이너스 40% 지. 그럼 레버리지 얼마야? 60 원이라 쳐 봐. 둘째 날에는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24% 올랐어 다빈아? 이건 내 잘못 아님. 수학 선생님 잘못임. 83에 24%. 그치. 플러스 30% 예요 여러분. 자 그럼 플러스 30% 면은 레버리지는 어떻게 따라갔을까? 60 원에서 플러스 60%가 오르죠. 그럼 플러스 60% 되면 어떻게 돼? 66에 36. 그럼 레버리지 금액은 얼마가 돼요? 처음에 100 이라 가정했을 때 96원 정도가 되겠지. 이해 가는 사람이 1 번, 안 가는 사람이 2 번. 그럼 레버리지에 베팅했었던 우리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은 어떻게 되셨겠다? 더 손해를 보셨고 그냥 안전하게 본 ETF나 본 주식을 사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돈을 4% 벌었을 것이다. 그게 평가원이래. 교육청이 이번에 너희들에게 "얘들아 주식 조심해라. 주식하더라도 너희들은 아직 그 생애 기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본주를 사렴. 절대로 곱하기 3 배를 하지 마." 막 영국 주식 이런 거 보면 곱하기 4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건 마이너스 25% 떨어지잖아? 청산이라고. 도박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라.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 좀 5번 선지는 좀 그래요. 왜 5번 선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커버드 콜 설명인데 여기에서 증권의 가격이 뭐 상승하더라도 수익 실현은 제한되지만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과정에서 예 초과 수익 이거 4번 리을이지 4 번. 리을을 선택한 투자자는 주기적인 그냥 현금 수익을 얻었겠군. 그냥 이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주기적인 현금 수익 그냥 그 자체만 보고 그냥 4 번에서 이해 안 가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현금 수익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해 안 갔어도 지문 기반으로 이제 찾아서 판단할 수 있었다. 16번 문제는 너무 잘 내셨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 봐. 근데 그냥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거 무조건 인지과부하거든. 그치? 왜냐면은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사이에서 그 괴리율이 양수냐 음수냐도 계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유동성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보까지 얻어야 되는데 이거 안 쓰면은 100% 머리에서 터져. 이거 혹시 맞은 사람이 누가 있더라. 그래도 좀 있네. 잘했어. 아. 진짜 까다롭긴 했어. 이거 일단은 힌트만 줘 놓을 테니까 얘들아 한번 진짜 문제 풀어 봐 다시. 너무 좋은 문제예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에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괴리율은 시장 가격 빼기 추정이야. 시장 가격 빼기 추정. 그러면은 자 얘는 괴리율 음수겠지. 얘도
음수지. 얘는 양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어떻게 한다? 양수일 때는 ETF 증권을 확보해서 시장에 매도하고 괴리율이 음수일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자산 자체를 시장에 뭐 매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따지는 거고 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문제 내셨냐? 이 차이 그래프를 좀 분석해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도 크기가 크게 벌어졌을 때 상관관계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 깔끔한 문제였어요. 사설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문제였어. 교육청에서 간만에 이렇게 재밌는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 앞에 15번 문제가 쉐시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